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북부 포르도에 세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르도는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하 80m 아래에 있어서 이 시설을 파괴하려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과 스텔스 폭격기 같은 무기들을 동원해서 대이란 공격에 직접 나서게 된다면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격 여부를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는 이란의 포르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칠레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얼마 전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군사정권 당시 불법 국제입양에 가담한 전직 판사들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입양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6월 2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개입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 에릭이 멕시코 서부에 상륙했습니다. 에릭은 한때 허리케인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4등급으로 분류됐지만 현재는 3등급으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최대 풍속이 시속 21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선 최근 2년 새 폭풍과 관련해 60명 이상이 숨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관계기관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돔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올여름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고온 현상이 20일 중부에서 시작돼 다음 주 중후반까지 중서부와 동부까지 확대될 거라면서 이들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8도가량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폭염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극한 기후 현상으로 1999년 이후 연간 평균 800명 이상의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에서 HIV, 즉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예방 효능이 높은 주사제가 승인되면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를 종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18일 길리어드사의 주사제형 HIV-1 캡시드 억제제인 예스투고를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노출 전 예방 약물로 승인했는데요. 이 약물은 연간 2번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길리어드는 임상시험에서 하루 한 번 경구에 투여하는 자사의 기존 트루바다만 복용했을 때와 비교해 HIV 감염이 100% 감소해 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기존 경구용 약값은 연간 우리 돈으로 약 3,300만 원 정도였지만 예스투고는 보험 적용 없이 약 3,900만 원 수준이어서 비싼 가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역에서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불법적인 반려동물 거래 금지, 최소한의 보호 기준 마련, 사육과 번식업자에게 강제력 있는 조치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EU 27개 국가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와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이식과 관련 정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또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를 어미와 분리하면 안 되고 암컷의 번식 횟수도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의 시간은 다르게 간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 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란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면서도 중동 전쟁에 이러다가 미군이 장기가 말려들 수 있다 이렇게 지지층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직접 지원하는 데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내놓은 겁니다. 네.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란 쪽에 2주라는 외교의 시간을 설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전 상황이 점점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미군이 조기에 투입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시간은 왜 다르게 간다 이렇게 적었느냐라고 네. 물어보신다면 뉴욕타임스 보도 때문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2주는 마법의 숫자이자 가장 좋아하는 시간 단위 중 하나다. 아. 그래서 뭔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진짜 2주가 될 수도 있고 네. 아예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이런 얘기를 워싱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발언을 좀 보면 네. 4월에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이 협상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도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비난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요. 약 2주 후에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세금 계획, 의료 정책, 인프라 계획, 이렇게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뭘 물어보면 네. 항상 약 2주 안에 대중에게 이걸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2주라는 말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과 부정이 모두 존재하고 답변을 지연하면서 일정을 조정할 때 흔히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말 실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나중을 얘기하고 싶을 때 그냥 네, 2주 뒤에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주 후에 결정을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도 과연 결정을 한다는 건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거는 지금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2주 발언을 이제 19일 기자회견에서 레비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2주 안에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하니까 네. 기자들이 또 일제히 손을 들고 이번에는 질문했겠죠. 정말 네. 2주가 맞냐 이거 확실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레비 대변인이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라면서 직답을 또 피해갔습니다. 네. 네. 우리 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2주 후에로 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2주 뒤에 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밤에도 선글라스를 쓴 사람을 신고하라. 이건 우리 무슨 예전에 아주 예전에 간첩을 식별하는 방법 중에 왜 밤에 라디오를 듣는 사람, 네. 콩나물 가격을 모르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이란에서 이렇게 그 밀정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밤에도 선글라스를 쓴 사람을 신고하라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밤에 선글라스 쓰는 건 좀 의심스럽긴 이상하죠. 해요. 네. 그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번에 이제 이란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그 핵심 인물들을 사살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었고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이란 국민이 모사드에 포섭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국민을 색출하는 데 총력을 지금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이란 경찰청장이 이스라엘의 속은 자는 자수하라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문을 내놨고요. 네. 지금 경찰들이 수도는 물론이고요. 여러 지방에서도 거리 순찰과 불심 검문을 벌이면서 간첩 혐의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감시하라. 이런 지령이 내려진 건데요. 네. 이란 국가안보회의가 밤에도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 택배를 자주 받는 집, 오. 대낮에도 커튼을 친 집,
이런 걸 발견하면 신고하라. 이런 포스터를 지금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국이 최근에 간첩 혐의로 40여 명, 친이스라엘 콘텐츠를 공유한 혐의로 60여 명을 구금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16일에 작년에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포섭되면 말로는 이렇다.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18일에도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이란어로 정권의 탄압에 고통받는 이란 시민은 모사드로 연락하세요. 이런 접속 경로를 안냈어요. 대놓고 이렇게 또. 네. 예. 또 계속 지금 포섭을 하고 있는 건데 이란이 그렇다면 자국민을 겨냥한 정보 통제, 간첩 색출에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동안 서민들이 좀 봉기했던 적이 있어요. 유류 보조금을 삭감했을 때 그리고 이제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이제 의문사한 여성이 그러니까 사망했던 사건을 계기로 네네.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대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꼈기 때문에 훨씬 강경한 조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더 타임스는 이란이 그동안 과시해온 군사 강국 이미지와 다르게 수도에 대낮에 폭격이 쏟아지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는 굴욕을 겪고 있다. 특히 사이버전, 정보전에 크게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네. 지금 간첩만 색출하는 게 아니라 국제 인터넷 연결도 지역에 따라서 75%에서 90% 정도 급감하거나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스라엘이 사이버 공격을 한다. 그래서 국내 인터넷망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국의 군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정권 무능론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원천 차단을 네, 그렇죠. 하는 거죠. 다음 키워드는 권장 사이즈 5인데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의 5가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 생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9일자로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청문회에 가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실제로 그 수치가 나온 겁니다. 네. 미국은 24일에서 25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요. 지금 유럽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려라. 이걸 좀 확약을 하자. 이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유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 동맹 국가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셈입니다. 네. 뭐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지금 미국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 국방비 지출 수준과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GDP의 2.8% 정도인 66조 원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토 회의를 계기로 이 국방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조기 퇴근을 막아라. 네, 조기 퇴근을 막아야 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24일에서 25일까지 네덜란드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일정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배포한 일정이 있습니다. 공식 일정. 이 정상회의 기간 중에 32개 회원국 정상이 다 참석하는 북대서양 이사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이게 둘째 날에 2시간 30분만 딱 한 번 열리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예년에는 이 정상회의 기간에 이 본회의가 2번, 3번씩도 열렸거든요. 네네. 딱 한 번 하는데 시간도 2시간 30분 이렇게 줄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식 행사도 24일에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하는 부부 동반 환영 만찬 한 번으로 줄였고요. 예. 나머지 부대 행사는 외교 국방장관의 실무 만찬으로 일정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참여하는 행사를 줄였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루해하지 않고 조기 퇴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되도록 규모를 좀 작게 만들어서 차질이 생길 여지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번 주 초에 G7
G7 정상회의에 갔다가 그냥 갑자기 말도 없이 맞아요. 말은 했지만 예. 하루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당시 이란 이스라엘 사태를 이 이유로 상황 들었죠. 때문이다 네.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G7에 오기 전에 예. 그린란드를 갔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했다라는 겁니다.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 회의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네. 조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간 것이다. 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 초청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오느냐에 대해서 극도로 나토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정상급에서 개최되던 나토와 우크라이나 이사회 세션이요. 올해는 일단 장관급으로 격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의 사태가 나토 정상회의에도 차질을 혹시 주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러게요. 네. 나토는 G7 정상회의랑 다릅니다. 미국이 리드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미국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이 공식 합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자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먼저 안 갈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의 또 이 심기를 좀 살펴야 하는 예, 국제 회의입니다. 다음 키워드 바이바이 아메리카. 유럽인들이 미국에 가는 횟수가 뚝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요. 대서양을 오가는 항공 요금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행 예약 앱 호퍼에 따르면 올여름에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왕복 항공권 가격이요. 1년 전보다 1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에 50개 이상의 미국발 유럽행 노선의 평균 왕복 항공권 가격이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평균 7%가 떨어졌고요. 특히 애틀랜타와 런던 노선은 55%나 급감했습니다. 네. 반 이상이나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대서양 횡단 항공료는 1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였는데 왜냐하면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병합하겠다. 관세 정책을 또 예. 전쟁을 벌이고 있고 국경 정책을 벌이면서 이민자에 굉장히 이제 극도로 민감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하고 좀 사이가 지금 그렇죠. 좋지 않은 안 좋아요.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유럽인들이 미국에 갔다가 나도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그럼 안 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네. 지난달에 미국의 해외 입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서유럽만 국한해 보면 4.4%나 떨어졌어요. 특히 덴마크와 독일에서 두드러진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유럽인들이 미국 여행을 기피하니까요. 에어프랑스 KLM, 독일 루프트한자 같은 유럽 항공사들이 또 한 번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네. 이미 고임금, 유가 상승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중동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아시아를 오고 가는 비행 루트를 돌아가야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과 비용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마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올여름 성수기인데도 뭔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당분간은 좀 네, 그럴 것 회복이 같습니다. 쉽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당신들의 파티가 우리에겐 전쟁이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요. 24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네. 예산만 $1,000만 140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 와.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게스트 200여 명이 참석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베네치아 대운하에요. 베이조스가 갖고 있는 127m 길이의 세계 최대 요트 코르도 정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결혼식을 앞두고 베네치아 청년들이 이건 도시를 돈으로 사려는 상징이 아니냐라면서 저지하겠다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베이조스는 결혼식 예상 장소인 미세리코르디아에 절대로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구명 보트와 소형 보트로 운하를 봉쇄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리알토 다리에는요.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라는 현수막이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왜 그러면 청년들이 분노하느냐?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 때문입니다. 베네치아 구시가지 인구가 5만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매년 2,500만에서 3천만 명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난 2023년이 되니까 관광객용 숙박시설이 처음으로 현지 주민 수를 추월한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숙박 수요가 뛰니까 이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밀려나니까
보니까 구 도심에서 학교, 병원, 저렴한 식료품점 같은 필수 시설도 함께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도시가 점차 거대한 테마파크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관광업이 그 베네치아 경제를 떠받드는 굉장히 중요한 큰 기둥이긴 한데 네. 문제는 관광업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주민들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네요. 네. 불안정한 저임금 자리만 양산이 되니까요. 근데 특히나 베이조스 결혼식은 딱 일회성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속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네, 걸 그렇습니다. 기억해야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정말 억소리 날 뻔. 네. 중국 윈난성 리장에서요. 한 남성이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9억 원에 당첨된 복권을 네. 세탁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아찔하죠? 다행히 당첨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네. 이 남성이 평소에 자주 복권을 샀어요. 네. 근데 평소처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채 잊어버렸습니다. 안 꺼내셨군요. 네, 그리고 세탁기에 넣을 때도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돌린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자기가 산 지역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더라. 오. 이런 소식을 듣고 내 건가? 라고 이제 뒤늦게 생각이 나서 아, 바지에 있는 것도 생각이 나셨어요. 확인을 오. 했는데 세탁이 됐잖아요. 아, 그러면 이 알아보기 복권이 힘들텐데요. 구겨지고 색이 바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복권센터에 가서 판독 절차를 거쳤어요. 결국 당첨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됐는데 예. 이 센터 측은 복권이 훼손됐더라도 당첨 번호와 고유 정보가 식별이 가능하면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인식이 어렵다면 지급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분은 다행이죠. 정말 그 식별이 이분이 돼서 20년 넘게 복권을 사다가 이번에 처음 당첨이 된 건데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아, 그 참. 심정이 어땠을까. 아,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결국 19억 원을 손에 쥐었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훈은 네. 세탁 전에 항상 아유, 주머니를 그럼요. 좀 뒤져봐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엘비스 코스텔리오의 쉬 함께 듣겠습니다.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100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 She may 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a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She always seems so happy in a crowd whose eyes can be so private and so proud. No one's allowed to see them when they cry. She may be the love that cannot hope to last, may come to me from shadows of the past that I remember till the day I die. She may be the reason I survive, the why and wherefore I'm alive, the one I'll care for through the roug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란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검에 특별검사보 6명이 임명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파견된 검사들은 오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감사원에 지난 정부 때 정권 호위대 역할을 했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고 지적했고 외교부엔 재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언론의 공정성을 짓밟았다며 위원장이 정상화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포함해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2차 추경안이 민생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가 2022년 1월 3일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2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4월보다 0.4%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 김정화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칠레에서 불법 국제 입양 사건에 연루된 전직 판사들이 기소됐다고요? 네, 칠레에서 1970년부터 90년 사이 피노체트 독재 기간에 불법 입양에 적극 가담을 하거나 이를 묵인한 전직 여성 판사 이본 구티에레스를 포함한 5명을 처음으로 이번 달 6월 2일에 기소했습니다. 네. 이들은 아이 엄마에게 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속여서 입양 서류에 서명하게 하거나 어떤 경우엔 서명 자체가 없이 아이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당시 최대 5만 달러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이들은 미혼모나 10대 소녀 등 취약한 여성들을 이용해 최대 2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그 당시에 보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조직적 인권 침해와 사기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일부 판사 또 변호사 심지어 성직자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피해자인 루스 레이에스라는 여성은 1983년 생후 몇 개월이던 아들 알렉스를 미국으로 빼앗기고 지금까지 42년 동안 찾고 있어서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기소는 그 사건이 도화선이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입양 관련해서 과거 20년 동안이나 있었네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칠레 입양제도 개혁안이 12년 만에 통과됐다고요? 네, 칠레 하원이 12년간의 긴 논의 끝에 입양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안을 마침내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번 개혁안은 앞서 말씀드린 과거에 그 35년, 55년 전에 있었던 불법 국제 입양과 관련된 기소 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네. 국회에서 꾸준히 별도로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16일에 드디어 통과가 된 이번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아동이 학대, 방임, 빈곤, 또 질병, 마약 등의 여러 이유로 친부모나 원가정과 함께 살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국가는 아이를 임시 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맡기는 보호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보호 조치 후에 입양 대상으로 올리기 전에 아이가 친부모나 원가정과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는지 그 가능성부터 우선 검토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가족 재결합과 기능 강화 단계라는 절차가 도입이 되었고 이 단계는 12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존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거나 경제적, 정신적 여건이 부족할 때 입양이 어른 중심, 즉 부모나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아동의 현재 상태 또 발달 단계와 심리적 안정성은 물론 입양 결정이 해당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면 직접 의견을 듣는 절차도 포함되었습니다. 네. 또 입양 가정 선정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에게 입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꽤 엄격한 우선순위 제도가 적용되어 왔었는데요. 네. 참고로 칠레에서 부부라고 하면 동성 부부도 포함이 됩니다. 아, 네. 이렇게 부부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미혼이든 사실혼 관계든 전통적인 부부든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출발선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제도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도 입양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요. 또한 입양 가정을 선정할 때 서류상의 조건보다 실제로 아이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자질과 환경을 갖췄는지를 더 중요하게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칠레에서 입양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25세 이상 그리고 60세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네. 다만 입양 대상 아동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입양 부모와 아동 사이에는 최소 20세 나이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아동청, 스페인어로 약어로 세나메라는 곳 또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도덕적으로 입양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적격성 평가에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혼인 상태여야 하며 또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불임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칠레 혼인평등법에 따르면 입양도 자녀를 출산하는 것, 낳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칠레에서는 2022년 3월 혼인평등법이 제정됐는데요. 네. 이를 계기로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 대신에 두 사람이 영구적으로 결합하여 서로 돕고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낳기 위해 체결하는 엄숙한 계약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여기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의미에는 입양이 포함되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혼인평등법은 2015년에 칠레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AUC, 즉 공동체 합의 계약이 합법화되면서 민법 내 일부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생겨서 이후 도입된 것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결혼제도의 용어가 성별 구분을 넘는 평등한 표현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성별이 드러나는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는 배우자로 대체가 되었고 부모라는 단어는 조상이나 창시자라는 의미를 가진 조금 다소 어려운 용어인 프로히니토라는 단어가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규정이 되었는데요.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와의 관계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경우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부모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 서류에는 현재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만이 기록이 되고 불확정된 부분은 공란 또는 미확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양쪽이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의 형제자매라고 칭하며 부모 중 한쪽만 같은 경우에는 단순결합의 형제자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서류상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혼인평등법의 내용까지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화 통신원이었습니다.
농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할 곳이 이란의 포로도인데요. 아마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중요한 건가요? 이스라엘 쪽에서 지난번에 그 17일 날 포르도 공격 없이는 끝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그 정부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포르도 핵시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샤히드 알리 모하마디 핵시설 이름은 원래 달라. 근데 포르도는 지명입니다. 그렇군요. 지명인데 그러니까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번에 공격 많이 받았던 나탄즈하고 그 다음이 이제 이 포르도가 두 번째로 지어진 건데 포르도가 더 중요한 시설이라고들 하죠. 네. 근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그 이란과 국제사회가 힘들게 만들었던 핵 합의를 막 깨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전까지는 사실 이란이 그래도 계속 핵 협상을 하면서 그 국제원자력기구 IAEA랑 협력도 하고 네. 뭐 조사도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2009년에 사실 우리가 포르도에 시설이 하나 있다.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서방에서는 왜 인제 말했느냐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이란이 스스로 공개한 이 포르도 핵시설의 목적은 네. 이 우라늄 235 이거를 5%까지 농축한 그 6브라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생산하는 거였어요. 네. 이게 뭐 여러 군데서 지금 특히 우리 또 북핵 이런 거 있어서 원자력도 참 우리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네. 이제 자연 상태 우라늄 원광에는 그 우라늄 235, U235 원자하고 238 원자들이 섞여 있는데 네. 이거를 뭐 핵 발전용이라든가 뭐 나아가서 핵무기 이런 걸로 쓰려면 농축을 해서 그중에 235의 농도를 이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축이라고 부르는 과정인데 네, 농축이 중요하다면서요. 예, 근데 그 기술이. 5% 아래는 이제 저농축 우라늄이고 네. 대체로 그러면 뭐 경수로라든가 발전용으로 씁니다. 네. 근데 이제 고농축 우라늄은 이제 235 농도가 보통 20% 이상인 것서부터 고농축급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무기화하려면은 뭐 80% 90%는 돼야 됩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포르도 시설에는 한 3,000개 정도 원심 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제 그때 2011년에 이제 핵합의 전이죠. 벌써 오래됐네요. 이란이 한 20%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나탄즈에서 농축했던 거를 이제부터 우리가 그 2009년에 포르도 시설을 공개했고 2011년에는 이제 이거 나탄즈 아니고 포르도로 갖고 있던 거 옮겨놓겠다. 그리고 2011년 말에는 포르도에서 20%까지 농축된 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네. 발전용이라고 보기엔 농도가 높죠. 그래서 이거는 의료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농축 우라늄 이거는 IAEA가 다 알고 있고 격리 감시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 그 핵합의 공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이거 하면서 그때 합의된 내용이 이 포르도 시설은 최소 15년 동안은 우라늄 농축 중단한다. 그리고 이제 연구 기지로 이제 재편한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우라늄 원심 분리기 한 3,000개 넘게 있었던 거를 네. 이란 쪽이 한 3분의 1을 제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불능화시켰어요. 네. 그랬는데 2018년에 트럼프 정부가 일기 정부 때. 네. 탈퇴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회사 뭐 이미지셋이라고 그 위성 회사 이런 데서 지금 이란이 포르도에 또 시설 짓고 있다. 또 이런 거 위성 사진 공개하고 이제 그렇게 이 시설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그 일기 정부 때 핵합의 무산된 후에 이란이 이 포르도 시설을 재가동한 건가요? 하긴 했는데 이때도 미국이 합의 깼으니까 우리 바로 재가동 이랬던 거 아니었어요. 네. 이란도 계속 이란은 핵합의를 유지하고 싶어한 나라죠. 경제 제재도 풀고 그래서
처음에 1단계로 이렇게 미국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도 1단계로 뭐 한다, 2단계로 뭐 한다, 3단계로 뭐 한다 이러면서 점점 더 이란도 대응 강도를 높여가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4단계인가 그때 경고하면서 네. 이러면 우리 포르도 다시 가동한다. 그래서 2019년 11월이니까 좀 시간 많이 지나서였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네. 미국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 우리 포르도 다시 가동해서 우라늄 5%까지 농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원심 분리기 3,000개 중에 이미 3분의 1을 제거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1,000개 좀 넘었어요. 그때는. 그랬겠네요. 네. 네, 그랬다가 2021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너무 압박 심해지고 하니까 포르도에서 20% 수준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다 2023년에 미국의 그 CNN 방송이 포르도에서 거의 폭탄 등급의 우라늄 농축된 거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IAEA가 이란이 추가로 원심 분리기를 건설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더니 또 워싱턴 포스트 역시 미국 언론이죠. 이란 당국이 포르도 원심 분리기 용량 3배로 늘리라고 그러니까 거의 원상복구 시키라고 옛날보다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제 핵 위협 이란 핵기업이 거세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됐던 거죠. 네. 이 포르도 핵시설 관련해서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또 벙커버스터 네. 폭탄이잖아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보셨어요? 방송 앵커 뭐 국영 방송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막 흔들리는 와중에 이거 앵커가 막 숨가쁘게 이렇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워낙에 암살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막무가내니까 이스라엘 위협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제사회 룰을 어기는 공격을 계속하죠. 암살 작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깊은 산 속에 이 포르도 시설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 사진들 분석한 걸로 그 주로 위성 사진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찍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분석해서 유럽을 압박하는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네. 이 분석을 해보면 한 5개 정도의 큰 터널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 포르도 시설이란 게 이 내부가 어떻게 되고 당연히 이거는 국가 기밀일 거고 네. 의문에 쌓여 있었는데 미국이 그 2015년 핵 합의했을 때 네.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방해를 많이 했었고 트럼프 1기 때 2018년 5월에 핵합의 탈퇴 선언할 때 이거 핵합의 탈퇴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이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된 문서 5만 5천 촉하고 CD 183장 이거 훔쳐가지고 2018년 4월 말에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네.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게 이란이 지금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달 5월에 곧바로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핵합의를 깨뜨리는 그것 때문에 깨뜨렸는지 깨뜨리려고 하는데 논리를 만들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포르도 시설에 대해서 알려진 거의 상당수가 그때 그 이스라엘이 공개한 문서들하고 네. 그 이후에 찍힌 이제 위성 사진들입니다. 양이 방대한데요. 예, 네. 종합해 보면은 건설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고 그 이란도 그건 인정한 겁니다. 네네. IAEA도 그렇게 자료를 냈고요. 2009년에 이제 이란이 공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시설은 지하 80에서 90m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요. 공중에서 파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또 이란이 2016년에 이 포르도 시설 주변에 그 러시아제 S-300 그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번 공격 시작하면서도 그 이스라엘이 6월 13일에 공격 개시하면서 이제 포르도 맨 먼저 공격한 곳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지하 깊숙한 곳이라서 그 이번 공격한 다음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 지상 겉모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농축 우라늄 보관하는 지하 시설이라든가 원심 분리기 있는 곳은 당연히 파괴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벙커버스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이 얘기가 처음에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냐면 6월 15일에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인 이제 예힐 레이터라고 이 대사가 미국 ABC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네. 이때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포르도 시설 공격하려면 이게 사실 이런 질문도 좀 문제가 있는데 공격을 좀 정당화하는 공격하려면 미국 벙커버스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물었을 때 이 대사의 발언이 뭐였냐면
포르도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하지만 그거 없이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포르도를 처리할 우리는 여러 비상계획을 갖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오래도록 지연시킬 수 있다. 이게 정확한 멘트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벙커버스터가 괴물폭탄이다 이런 변명도 예, 예.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좀 미국 소개해 폭탄 주실까요?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GBU라고 하는 대형 폭탄들이 있어요. 근데 네. GBU 43이라는 게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무기들 중에서는 제일 무섭고 아프간전 때 잠깐 썼다가 뭐 이라크전 때 썼다는 소문 나니까 미국이 부인한 건 진짜 그거는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네. 너무너무 무섭고 잔혹한 거여서 아, 미국도 그거는 이제 못 쓰죠 사실상. 그렇군요. 네. 근데 벙커버스터라는 거는 네. 특정 폭탄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네. 뭐 지하 시설을 공격하고 단단한 목표물을 깨부수는 그런 탄약 유형을 통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뭐 영국도 이제 참호 공격을 위해서 뭐 디즈니 폭탄이라는 거 만들었었고 네.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쓴 타존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뭐 벙커버스터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네. 뭐 핵무기랑 결합시킨 핵 벙커버스터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무섭네요. 이번에 얘기 나오는 거는 GBU 57A 보통 이제 MAP이라고 MOP 몹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3,600km 뭐 정밀 유도형 벙커버스터다. 이 GBU라는 이름 자체가 네. 가이디드 밤 유닛, 그러니까 정밀 유도 시스템을 아, 이제 사용하는 이제 폭탄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전에 나온 폭탄들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면 군인들이 숨어있는 2차 대전 때 참호, 1차 대전 때 참호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이런 지하 벙커를 정말 중무장된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건데 네. 이게 참 이 폭탄 자체가 2002년에 그 미국의 그 군사회사 네. 노스롭 그루먼하고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다가 자금 부족 그러고 그때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서 잠깐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그때 다시 공군이 이제 이거 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베이크 블루, 이 블루가 파랗단 블루는 아니고 BLU인데 네. 이런 무기 집합체 어떤 총체적인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다양한 대형 폭탄들을 만들었는데 네. 그 시도는 해봤다가 이제 2009년에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GBU 이제 57은 한 미군이 한 20개 정도 생산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2015년 정도 기준이었고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저 잘 알 수가 모르겠네요. 없고요. 예. 아, 이게 워낙 뭐 규모도 크고 예. 무거워서 이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도 뭐 좀 한정. 그래서 요번 이 전쟁을 보면서 네. 이 벙커버스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전투기랑 같이 이야기를 세트가 해야 있는 돼요. 거죠. 예. 예. 이 폭탄 자체가 길이가 6.2m고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전략 폭격기에만 탑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거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 미군이 운영 중인 B2 스피릿 전 세계에서 이 기종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노스롭이 만든 B2 스피릿이 그러니까 저는 전쟁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볼 일이 많은데 사진으로만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생긴 게 스텔스인데 뭐 위용이 워낙 대단하고 네. 이게 사실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미국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비행기로도 또 악명이 높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전투기가 이 길이가 이 조종실에서 그 후미까지 21m고 날개 길이가 52m입니다. 보통 축구장 절반 크기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군요. 아무데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뜨면은 미국에서 출퇴근하면서 폭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네요. 한 번 이 비행기가 뜨면 B2가 뜨면은 네. 공중급유를 4번 5번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거를 뭐 예전에 이라크 전쟁할 때 네네. 인도양에 있는 섬이 있어요. 네. 그 섬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가 예, 있군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동원된 사례가 이 B2 스피릿이 이제 배치되고 한 거는 거의 이제 70년대로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렇군요. 쓴 그 계획을 한 거는 네. 쓴 게 99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뜬 게 전쟁에 뜬 건
6번입니다. 6차례인데 예. 예를 들면 뭐 1999년에 코소보 전쟁 때 네. 세르비아를 폭격할 때, 그때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썼고 이라크 전쟁 때 썼고, 음. 그다음에 이제 리비아에 이제 뭐 보낼 때 그때도 이제 유럽 쪽에 그러면은 공중구부기들이 나서가지고 4-5번씩 이렇게 공중구부 해주고. 아. 그다음에 이게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2013년 3월에 그때 한반도에 처음으로 왔어요. 오. 그때 한미 우리나라에도. 군사훈련 일환으로 왔을 때 네. 굉장히 사실 그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 뭐 일부 언론들은 이거 오니까 이게 봐라 이렇게 뭐 위험 있게 이게 와가지고 북한을 위협할 수 있다 막 칭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기가 뜬 것만으로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고 실제 북한이 그때 핵위협을 했었고, 네. 가장 최근에 쓰인 거는 작년 10월에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의 이제 무기 저장 시설 폭격할 때였죠.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네. 계획들이 뭐 실효성도 아까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면 이게 미국이 참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거의 낮습니다. 벙커버터 쓰는 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우리 딴 방법 있어라고 말하는 건데, 네. 삐뚤어 띄워서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날 뭐라 그랬냐면, 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애매하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예, 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란 관리들이 백악관에 오겠다고 나한테 제안을 했다.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는 부인했습니다만 모르죠. 물밑 그렇죠. 협상을 하고 있을 네,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고, 네. 만약에 이란이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자산, 즉 미군 기지라든가 뭐 군함이라든가 이런 걸 폭격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나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이란이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